안녕하세요. 언어 영역의 멘토 박주미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4강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들어갈게요. 자, 제목에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학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그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지. 자, 그 방법은 문학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지. 작가. 그리고 이 작가가 표현한 것이 바로 작품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을 할 때 이 작품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외적 요소들을 전혀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 가지 모두 다 살펴볼게. 자, 작가 중심과 작품 중심과 그리고 또 작품을 누가 읽니? 독자, 바로 우리가 읽는다는 거야. 독자 중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대, 사회, 현실이라는 것. 작품에 들어가 있어. 작품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학작품 감상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작품 안을 바라보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작품을 둘러싼 외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게. 자, 작가가 자신의 가치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작품에 표현을 하지. 자,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 하나의 작품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나와 있는데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알기 위해서 작가 한용운의 생애를 조사하였다라고 하면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것이지. 자, 이제 작품으로 넘어가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 작품 안만 바라보고 감상을 했단 말이야. 자, 이것은 절대적으로 작품만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절대론적 관점이다. 작품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갈래, 성격, 제재, 주제,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 화자와 청자, 대상 그리고 화자는 또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그리고 각종 표현 방법과 발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작품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론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 독자가 작품을 읽는다. 자, 읽었는데 독자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 그러면 그 반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 반응이 있다는 것은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 독자는 그것을 얻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지. 얻었다, 쓸모, 가치를 효용이라고 하지. 자,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 마지막. 자, 문학은 현실을 반영해. 그래서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면 일제강점하의 암울한 현실이 작품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자,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반영론적 관점이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절대론적 관점 이것만이 내재적 접근 방법이다. 자, 안으로 파고들었지. 그래서 내재적 접근 방법인데 이것을 내재적 방법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뒤에 어떤 말이 바뀌어도 내재적, 안으로 파고들었구나. 자, 그러면 자, 작품을 둘러싼 자, 외적인 요소들. 작가, 현실, 독자. 이것은 외재적 접근 방법이다. 자, 그리고 언어 영역에서는 특히 어떤 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나라고 하면 절대론적 관점이다. 그리고 내재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 심지어 선택지 1, 2, 3, 4, 5번에서조차 문학작품을 감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선택지에는 5가지가 나오잖아. 1, 2, 3, 4, 5. 그리고 1, 2, 3, 4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하면은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참 애석하게도 답이 훤히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절대론적 관점 2개 나왔으니까 2개 중에서 하나 잘못 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용운의 작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다. 자, 교재는 31페이지. 자, 님의 침묵이 나와 있어. 그리고 교재에서 먼저 절대론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내재적 접근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 님의 침묵의
이 작품의 내용면과 형식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내용면이나 형식면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재적 접근 방법, 즉 절대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지. 절대론적 관점이다. 그래서 교재에서 감상해 보면 님은 같습니다라고 할 때 같습니다, 같습니다 반복이 나왔다라고 하면 형식면을 이야기한 것이지. 자, 형식면이다라고 하면 글의 표현 방법, 그리고 시상 전개 방법, 시간적 순서로 구성이 되었는가, 공간적 이동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성경 후 정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운율을 이루는 요소, 자, 반복적인 구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님이라는 이 대상에 대한 것, 그리고 나라는 화자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 자, 그 내용면에서는 정말 주제면이라던가 이 님의 침묵을 읽어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까지, 우리가 느낀다라고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안에서 느끼는 것. 자, 이것을 아예 벗어나서 독자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라고 나와야, 그래야 효용론적 관점이 되고요. 자, 작품 안에서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정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용면이 되는 것이지 절대론적 관점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표현론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니? 님의 침묵이 여기가 아니라 한용운이지. 그러면 한용운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지. 자, 한용운. 우리가 님의 침묵에서 님의 존재가 무엇일까? 자, 이렇게 나가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가볼게. 그냥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한용운의 생애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고 무슨 관점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는 언어 영역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님의 침묵에 님이라는 시어를 가지고, 그리고 자, 님의 존재가 누구일까? 이것을 한용운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다라고 했어. 그러면 한용운은 어떤 분? 승려이셔. 그치? 그리고 또 승려이지만 사실 한용운은 자신의 종파를 한용운이 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승려이긴 하지만 결혼도 하고 한용운의 자손들은 지금도 살아 있어. 자,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지. 한 사나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또 한용운은 어떤 분?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한용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그러면 승려이기 때문에 님의 침묵에서 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바로 부처나 절대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또 중생이 될 수도 있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사나이라고 했으면 님은 연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독립운동가라고 했으니까 조국이나 광복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지금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실제 한용운이 자신의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을 끝내면서 가장 뒤편에다가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님의 침묵의 님은 이것, 또 이것, 이렇게 모두 다 밝힌 부분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더라도 무슨 관점? 바로 한용운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 반영론적 관점을 보자. 자, 사회, 시대, 역사를 연구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제강점하에 쓰여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즉 시대가 나오면 무조건 반영론적 관점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효용론적 관점 하면은 독자를 연구하는 것이지. 독자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자, 감상에서 비록 한용운 선생님은 죽었지만 그의 조국에는 나의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나라는 사람, 나의 마음에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다라고 했어. 나는 독자가 되지. 자, 나 또는 격만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도 독자의 감상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효용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36페이지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서정재의 신부라는 작품을 보고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하고 조금 형식이 다르구나라는 거지. 산문시가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자, 서정주의 신부. 자,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던 어떤 그 민담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신부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문시를 접할 때는 어떤 스토리를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신부는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기민머리만 풀려온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자,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신랑하고 같이 있죠. 그런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에 문 돌적에 걸렸습니다. 자, 신랑은 성격이 어떤지 보자.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자, 급해서라고 나와 있네요.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잡아당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은 경박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는 조선시대의 아주 옛날 이야기다 그랬잖아. 민담. 그러기 때문에 선악의 대립이 뚜렷하지.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인고적으로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그런 인물의 유형이 되겠죠. 그렇게만 알고 온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문 돌적이에 걸려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군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봤더니, 그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벌써 40년 훌쩍 뛰어넘은 거야. 뜻밖의 딴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까 신부는 기민머리만 풀린 채 첫날 밤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서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자, 신부는 신랑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때서야 한이 풀렸다라는 거야.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참 설화적이고 신비하다, 환상적이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문학 동아리에서 위 작품을 감상하고, 자, 감상하고라고 했어. 문학 작품 감상 방법에 따라서 감상을 했겠지.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작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감상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감상법인지를 적어볼게. 자, 여러분들 서정주의 신부를 딱 보고 나서 열심히 내신 공부하듯이 그렇게 분해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유형에 맞춰서 우리는 지문을 독해한다, 감상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에서 감상 방법에 관한 문제였어. 알겠죠?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어떤 감상법인지를 적으면 되겠죠. 자, 1번 용진. 이 작품은 시인이 나오긴 했지만 시인이 불교와 샤머니즘에 관심을 갖던 시기에라고 했어.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그러한 시기에라고 했지. 그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라 그런지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야. 자, 그 시기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반영론적 관점이지. 그 다음 2번 연옥.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야기체의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거겠지. 자, 절대론적 관점. 여러분들이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이고 그 내용은 또 일치하는가. 절대론적 관점이고 내용은 일치하는가. 일치했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에 신부가 제로 내려앉았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신부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 신랑의 성격은 경박스럽고 그리고 신부는 끝까지 인고의 자세를 가졌다. 그런데 신부가 자존심이 상해서 자, 틀렸죠. 지금 절대론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 부분에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 4번 수정. 이 작품은 여자들에게 절대적인 정숙함을 요구하듯 시대가 낳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자, 그러면 그 조선시대에 여자에게 정절을 요구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었다. 반영론적 관점이다. 그 다음 5번 해경. 난 이 시를 읽고 친구들끼리 관계에서 자 나는 이것을 읽고 친구들끼리 관계에서 사소한 오해로 오랫동안 서로 간에 거리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음을 떠올렸어 라고 해서 이 작품을 읽고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효용론적 관점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37페이지 볼게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갔죠.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문제 풀어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 어려운 문제. 자, 역시 작품의 수도 가나다 이렇게 3개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3개의 시를 감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고요? 먼저 문제를 봐야 되죠. 자, 문제에서 자, 모두 다 이거는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예요. 그러면 1번에서 실제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는 거야. 1번에서 가에서 다까지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 그러면 세 가지 시를 모두 다 감상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가에서 다의 화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할 때라고 하면서 시어들로 적절하게 대응된 것이라고 했지. 시어의 의미를 물으면서 보기 문제였어.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나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다. 작품의 내적 요소라고 해서 감상법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내적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론적 관점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걸리는 것은 이 지문을 어떻게 정말 모두 다 이 세 개가 딱 나왔는데 모두 다 난 처음 봤어. 당황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자, 비교적 가의 작품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가 배워왔던 시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가는 알겠어. 하지만 나다를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문학 18점 교과서를 어느 정도 훑어본 학생은 다 아는 작품이야. 이렇게 하고 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적절하게 수능 언어 영역에 맞춰서 잘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지문을 조금은 독해하고 감상을 같이 해볼게요. 자, 가 부분에서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다. 자, 우리가 윤동주 하면은 일제강점하에서 성찰의 시인, 자아 성찰을 했던 지식인이다라고 했지. 제목에서 또 다른 고향이라고 했어. 자,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상황이다. 그러면 자, 화자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 또 다른 고향을 원하고 있겠지. 그러면 현재의 고향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라는 이런 일제강점하의 시인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현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아, 일제강점하에 우리는 조국을 잃었지. 우리의 고향을 잃은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고향, 생명력이 있는 또 다른 고향, 이상향을 추구하고 싶어. 자, 일제강점하에서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의 특징이 자아 성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윤동주 작품에 유독 자아가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있는데 또 내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아, 성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시.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뱃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역시 분신이 나왔네.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뱃골이 따라와서 자, 나의 뱃골이라고 했어. 그리고 한 방에 누웠다라고 했네. 그러면 아, 이것은 또 다른 나일 것이야. 자아라고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자, 지금 어두운 방 밀폐되고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어떤 열린 공간이 되었네. 어떤 생각을 할 거야.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어떤 상황이냐. 윤동주의 시에서 하늘, 바람, 별, 시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바로 절대적인 윤리의 표상, 즉 내가 닮아야 하는 거, 도덕적으로 닮아야 하는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선가 그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어. 그러면 뱃골이 내 방에서 나랑 같이 누웠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나는 그쪽을 따라가고 싶어 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성찰이 시작되었다. 내면을 살펴보는 자아 성찰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성찰의 내용을 보자.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뱃골을 들여다보며 자, 뱃골이 점점 풍화작용되고 있어. 눈물 지는 것이 그러니까 뱃골은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자, 눈물 지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뱃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자, 이제 세 개의 대상이 나와서 우리가 혼란스러워. 그런데 자, 내가 있는 것이냐? 나하고 뱃골 그리고 아름다운 혼이라고 했지. 자, 현재의 나는 완성형이 아니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뱃골하고 아름다운 혼이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뱃골이 따라왔다라고 해서 이상적인 자아일까, 현실적인 자아일까, 즉 긍정의 자아일까, 부정의 자아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 자, 윤동주의 시 그리고 이상의 시에서는 자아 성찰이 나오는데 이 자아 성찰을 할 때 보면 긍정적인 자아는 이상적인 자아.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또 추구하고 싶은 곳을 이상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상적 자아라고 하고 뭐 정신적 자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현실적 자아, 그리고 소극적 자아, 또는 육체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백골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쯤에서 하나가 더 나왔어. 그래서 자, 내가 우는 거야? 백골이 우는 거야? 아름다운 혼이 우는 거야? 여기서 아름다운 혼이라고 직접적으로 긍정의 수식어가 나왔기 때문에 자, 백골은 바로 현실적인 자아가 되겠고,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는 아름다운 혼이 되겠네요. 지조 높은 개는, 자, 이렇게 아름다운 혼을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지조 높은 개라고 했어. 지조 절개 높은 개, 자, 시대적 현실에 나타내면은 일제강점하에서 지조 절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그래서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자, 어두움이라고 하면 일제강점하의 암울한 현실인데, 그러면 지조 높은 개는 나에게 어떤 활력소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그리고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그런데 지조 높은 개에게 쫓기면 괜찮은 것이지. 그치? 그래서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라고 해서 백골 몰래. 자, 부정적인 현실적인 자아, 소극적 자아, 육체적 자아, 백골 몰래 또 다른 아름다운 고향에 가자. 자, 지조 높은 개를 따라가서 결국에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어. 자, 어떤 거? 여기 아름다운 혼 나왔지. 이걸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라고 했어.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였네. 최종 목적지네요. 그쵸? 이상향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지.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그래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아 성찰과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칠판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 나시를 볼게요. 자, 나에서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했는데 이 시를 좀 끊어보자. 지금 하나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끊고, 그리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여기까지 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알 거야. 방법을 알려준 건데 반복적인 부분이 나오지. 서술어의 반복.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이렇게 끊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게. 눈은 살아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눈은 살아있다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좀 더 길게 반복했어.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더 길게 반복해서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자, 점층적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점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구조.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기침을 하자라는 부분이지.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자, 대상이 나왔는데 자, 눈 계속 살아있다. 그 다음에 눈은 살아있으니까 젊은 시인아 기침을 해. 어디에다가? 눈 깨끗하고 살아있어. 그 위에다 기침을 해라는 거야. 자, 기침을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 기침은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밖으로 뱉어내는 것이 더러운 것을. 그러하기 때문에 깨끗한 눈 위에다가 더러운 것을 뱉어라.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는 처음에 눈은 살아있다. 즉 눈의 생명력을 알았어. 그치? 눈의 생명력. 근데 이제 기침을 하라 라고 해서 더러운 거 다 뱉어내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눈에 어떤 거? 눈의 정의로움, 또 순수함, 깨끗함. 자, 이렇게 눈의 특성들을 모두 다 끌어낼 수가 있었지. 자, 그 다음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갈구하는가? 자, 이 시대의 현실을 생각해야 되겠지. 왜 더러운 것을 다 뱉어내? 그리고 또 젊은 시인에게. 자, 만약에 늙은 시인이여 라고 하면은 좀 타성이 젖은 느낌이야. 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 시대 현실에 우리는 저항하고 있다는 거거든. 자, 이때는 바로 독재 정권이야. 아, 그러면 우리가 가시를 봤더니 가시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나시는 독재 정권. 그러면 다시는 무엇일까 또 궁금해야 되겠지. 자, 다시는 최승호의 국어라는 작품이야. 그리고 읽어봐도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즉 시대 현실 저항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언제냐? 바로 독재 정권 지나고 산업화 도시화 끝나고 그리고 1980년대 현대인의 모습이야. 그냥 타성에 젖은 그냥 일상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가나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모두 다 시대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에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 얼마나 더럽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를 마음껏 뱉어내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기침을 넘어서서 모든 부정적 요소의 총체가 되어 있는 것이겠지. 자, 언제? 독재 정권에서. 자, 그러면 자, 가래하고 같은 다른 시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자, 여기서 가라라고 했어. 부정. 앞에 내용이 부정이네. 껍데기. 모든 독재 정권의 모든 부정적 요소 총체는 모두 다 사라져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나시는 순수하고 정의롭고 생명력 있는 눈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부정적 현실 극복 갈망. 자, 여기까지 나시가 끝났지. 자, 이제 다시를 보자. 최승호의 북어이다. 좀 코믹한 부분도 들어있어. 자, 시에서 코믹해 보이지만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코믹 안에는 뭐 풍자, 조롱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밤에 식료품 가게야. 공간적인 배경. 쾌쾌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 떼먹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자, 시적 대상이 나왔네. 북어들이라고 나왔어. 자, 생긴 것도 우리가 조금 야유할 수 있는, 좀 웃기는, 풍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네. 그래서 이 북어들, 시에서 대상이 나오면 화자의 태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지. 자,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아무것도 아닌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었다라고 했어. 일렬로 쫙 있는 것들. 그래서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북어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지금 속어로 얘기했고, 그 다음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자, 모두 다 올바른 말들을 하지를 못해. 현대인들의 모습이야. 선생님,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 그런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하철에 가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 무표정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칸칸마다 만약에 실험을 해본다면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라던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핸드폰 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거나 잠자는 척하거나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현대로 갈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피하고 있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지 못하죠. 선생님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노로 잘 말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살아가기가 많이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자,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들은 머리 대가리야.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해. 나는 말의 변비증이라고 했어.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너희들은 벙어리야. 말라붙고 짜부러진 눈이 있어도 뭐하냐? 라는 거지.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유연하지 못하다. 막대기 같은 생각, 획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그리고 자,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 화자가 이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 그렇다고 해서 연민일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 불쌍하다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바로 조롱인 것이지. 너네 그렇게 사냐? 불쌍하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북어들이 북어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북어들이 북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 굉장히 혼란스럽겠지, 그치? 그래서 너 역시 북어이지 않느냐? 아, 그러면 북어는 뭐였니? 자, 북어는 바로 일상에 찌든 또는 타성에 젖은 현대인들. 그래서 화자, 너 역시 북어 아니냐?
일상을 쓰던 현대인, 너 역시 현대인이지 않느냐, 뭘 그러냐 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화자는 북어를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 북어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날 조롱한 거야. 나는 이런 현대인이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자, 또 가시가 나왔네요. 자, 가시. 그런데 항상 1번 문제를 보면은 가나다시의 공통점 차이점이기 때문에 물론 표현상의 공통점 차이점도 되고 그리고 내용상도 된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조금 보자. 내용상으로 신경님의 농무이다 라고 했어. 농부들의 춤이다. 자, 농부들이 한풀이를 하는 춤이야. 자, 농부들이 한이 맺혔다라고 하면 언제를 나타낼까? 바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자, 나라에서 산업화, 공장 만드는 데 힘을 쏟고 도시와 아파트 짓는 데 힘을 쏟는다. 그러면 소외되는 곳은 농촌이다. 그래서 소외된 농민의 한 표출. 자, 이것이 가시의 내용이 되지. 그리고 나시를 보자. 정의성의 점강에 삽을 싣고, 자, 삽이라는 소재가 나왔어. 점으로 가는 강에 삽을 늘 싣고, 그리고 쭈그려 앉아 담배 피우고, 그리고 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즉 가난한 마을로 돌아간다. 이렇게 반복이다라고 하니까, 아, 또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이때, 자, 도시에서 산업화, 즉 공장이 많이 세워졌고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도시 노동자들의 삶. 알겠지?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의 피해, 슬픔, 표출. 자, 이것이 나의 내용이었다. 그러면 다의 내용을 볼까? 사평역에서 곽제구가 되고, 자, 곽제구의 사평역인데,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 막차라는 이 말로써 우리는 막차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 바로 소시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의 내용은, 자, 소시민의 삶의 애환. 원미동 사람들 같은 그런 내용이야. 소설 원미동 사람들처럼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슬픔,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거야. 누구의 눈을 통해서 여기서 나라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 그럼 이제 가시를 자세하게 보자. 신경님의 농무.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징이 쫙 울렸어. 그럼 이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막이 내렸다. 끝나버렸어. 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농촌에. 오동나무에 전등이 미어달린 가설 무대. 자, 무대에 사람들이 있는데 구경꾼이 없네. 구경꾼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텅 빈 운동장이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가설 무대에 있었어. 가설 무대를 운동장 안에 있네. 그치? 운동장 밑줄. 우리는 문이, 자, 오탑니다. 자, 문이 아니라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셨다. 운동장에서. 자,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그리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이 부분은 왕창 밑줄 쳐야 할 부분이지. 왜냐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고달프다, 원통하다. 누가? 농부들이. 그 다음에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섰어. 자, 장거리로 나서서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자, 기름집 담벽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처녀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철없이 킬킬. 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고, 조선시대의 의적이죠. 그래서 임꺽정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임꺽정을 고발한 배신자. 자, 서림이처럼 해해되지만, 자,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자, 부정적 행패를 갖고 있고도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자,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록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라고 해서 이제 이 농부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비록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잔을 거쳐서 소를 파는 곳. 자, 우리하고 아주 친근한 소라는 거, 이 소를 파는 곳으로 가서 점점 격렬해지네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도살장, 여기서 도수장, 같은 말이죠. 소를 죽이는 곳까지 와서, 그러면은 좀 불쌍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점점, 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자, 도수장에 와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더 즐겁다라고 했어. 정말 더 즐거울까? 자, 우리랑 함께, 우리하고 같이, 그리고
농촌 일을 늘 해왔던 그 소를 죽이는 도살장에 와가지고 더 신명이 난다라고 했어. 정반대로 표현한 것이지. 가장 슬프지.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반어법이 되겠고, 자, 반대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써준 거야. 자, 기억하겠지? 이렇게 해서, 자, 이 반어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부각시켰다. 자, 어떤 정서? 어떤 정서? 한이 극대화이다. 자, 가장 중요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운동장에서 도수장까지. 자, 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하면 바로 공간의 이동. 시상 전개는 어떻게 되는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이다. 그리고 낫이 넘어가자. 자, 점강에 삽을 씻고 라고 했어.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며 어디에? 아까 그 물에다가 거기에 슬픔도 다 퍼버린다. 자, 슬픔 왕밑줄 쳐야 되지. 화자의 정서 슬프다. 자, 노동자의 비애가 슬픔이잖아. 그 다음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체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생활에서,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노동자는 계속 가난만 찾아올 뿐이다. 삽자루에 막힌 한 생애가 그래서 노동자의 모습이구나. 삽자루라고 나와서 노동자.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자, 밝아서 하면은 왠지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저문다라고 했어. 그래서 가망이 없구나. 자, 색강바닥 썩은 물에 자, 지그시라고 나와 있는 색강바닥 썩은 물. 이것을 통해서 산업화 도시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왜? 색강 바닥까지 썩은 거야.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시작된 그 시기구나.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자, 노동자의 가난과 비애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이었어. 이제 다시를 보자. 사평역에서 자, 간이역. 잠깐 쉬는 그런 간이역이 있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시골역이야. 자, 사평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사평역에서 사람들이 막차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고향으로 간다. 자, 고향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그 마음들이 고향으로 가니까 너무 좋아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너무나 살기 힘들지. 가난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갈 때 들고 가는 것도 변변치 않은 것들이야. 그리고 막차가 왜 이렇게 많아? 또 한겨울 추운데. 그래서 톱밥 난로를 켜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불 쬐고 있는 모습이야.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자, 이렇게 단정함으로 해서 궁금증을 많이 유발했지. 대합실 밖에는 밤새, 자, 밖에는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눈보라 수줍고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 자, 차가운 이미지, 밖은 차가운 이미지야. 안은 톱밥 난로라고 해서 따뜻한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의 대조가 나와 있지.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자, 여기서 사평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 가난하다라는 모습을 정말 잘 나타냈어. 가난한 사람들이 역에 들어가 있어. 역 안에.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니?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못 가고 뭐 콜록콜록 거리는 소리 나고 애기 우는 소리 나고 엄마는 애를 막 때리고 이런 모습 나오겠지. 그치? 하지만 부자인 사람들이 이제 한겨울에 역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밍크코트 휘날리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차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자. 지금 금음처럼 몇은 졸고 기운 없이 졸고 있어. 몇은 감기에 쿨럭쿨럭 거리고. 그리고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해. 그러면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네. 그치?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반복이 나온 부분이 그렇게 끊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 끊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해. 자, 나는 그리웠던 순간을 생각한다. 자,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 바로 톱밥.
던져주고 있다라고 했지.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이렇게 던져주었다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나도 이 소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치? 공감과 연민이 나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 손이 다 얼은 거야. 그래서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자,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요 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자면 모두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사는 것이 힘들어 그냥 모두 다 서로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야. 자, 가난한 소시민들에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줄을 치고 다음 줄 끝에 침묵해야 한다는 것 있죠.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침묵해야 한다는 거. 왜 침묵해야 하냐? 내용을 보자. 때로 술에 취한 듯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 술에 취한 듯 그렇게 살아야 하고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 와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는데 굴비 지금은 굴비 되게 비싸지만 이 당시에 1980년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흔한 거였어. 자, 굴비 한광주리 그리고 고향에 가는데 사과 한광주리 그다음 굴비 한 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정성은 있지만 자랑스럽진 않은 거지. 그치?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거 샀어.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정성은 가득하지만 사회에 반영되지 않아. 그래서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자, 차가운 현실 속에 소시민의 힘겨운 삶이 나와 있어. 자, 이런 모습을 나는 역시 바라보고 있지. 그치? 그리고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는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비 연기 속에서 자,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쓴 약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그 담비 연기 속에서 싸락싸락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설은 고통의 세계인데 단풍이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밤 열차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의 이런 소소한 그런 삶의 애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오늘은 소소한 삶의 애환 그리고 내일은 또 추억이 되겠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 A 부분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자, 그리웠던 순간들을 아까 생각에서 어떻게? 자, 생각에서 호명으로 바뀌었지. 생각에서 호명. 자, 생각한데 왠지 분위기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이지. 주관화가 된 것인데 호명한다 그냥 부른다라고 했어. 아무 감정 없이. 그래서 객관화로 지금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톱밥을 어떻게? 한 줌에 이제 톱밥이 아니라 톱밥 대신 눈물이 톱밥인 거잖아. 생각이 호명인 것이고 그래서 한 줌의 눈물을 던져주었다. 공감 연민하고 있는데 지금 자 톱밥 하면은 객관화가 되고 눈물하면 뭐가 되니? 눈물하면은 주관화가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선생님 뭐 좀 하세요? 라고 해서 난 김병만 좋아해 라고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 김병만 데려왔어요 라고 하면 너희는 그냥 객관화 시킨 거지. 김병만 데려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사랑 데려왔어요 라고 하면은 주관에 대해서 난 감동을 받겠지 이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니? 그리웠던 순간 생각을 지금 호명으로 객관화 시켰어. 왜 객관화 시켰을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관화. 자, 톱밥을 눈물이라고 했지. 눈물을 더욱더 강조를 할 수가 있네. 그치? 그래서 눈물을 더욱더 강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눈물로써 표현했어. 소시민들의 힘겨운 모습 모두 봐왔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톱밥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지. 이제는 눈물을 던져주었다라고 한 거야. 자, 화자가 울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풀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어.
그 한 단계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끝났으니까 현대시, 고전시가 이것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2011학년도 수능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 여기까지 하면 수업이 모두 끝나겠네요. 자, 칠판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네, 운문문학 유형을 살펴볼게요. 자, 운문문학 유형이다. 운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하면 현대시와 고전시가이다. 자, 이것의 유형을 살펴보자라고 했어. 그 유형은 어떻게 될 거야? 자,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실제 이 두 가지로 번갈아서 출제가 되는데 A형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야. 자, A형은 가장 흔한 거야. 2011학년도 수능 시험에도 A형이 나왔었지. 자, 그래서 현대시와 그리고 고전시가 수필. 이렇게. 자, 괄호는 복합이야. 그러니까 자, 현대시, 가나다 이렇게 현대시가 나오고 가시가 기준이다라고 했던 아주 보편적인 것. 그 다음에 너희들은 프린트 9페이지를 펴면 고전시가가 덜렁 나와 있어. 고전시가하고 수필 이렇게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B유형은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이고 그리고 극문학. 자, 극이라고 하면 희곡과 시나리오 중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유형이든 운문문학의 유형 같을까도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현대시하고 고전시가의 유형이 같을까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 자, 모두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필하고 극은 이 산문문학은 아직 안 배웠잖아.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볼게. 자, 먼저 여러분은 페이지 4페이지를 펴시고 2011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문제지 4페이지 보면 이렇게 A의 유형이 나와 있지. 현대시, 가나다가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자,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확인하기 들어가야 되겠지. 자, 어떤 유형인지 써볼게. 자, 첫 번째 1번 문제로는 가나다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온다. 근데 또 공통점, 차이점 이 유형은 이렇게 추릴 수 있다라고 했지. 중괄호 A와 중괄호 B 비교한 것으로 또는 대조한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어. A만 나올 수 있고 B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그리고 정조 문제, 정서와 어조, 그리고 발상과 표현 방법, 또 우리가 제4강 이번 시간에서 배웠던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대해서 6번째 언어 영역의 전 영역에 보기가 나와 있지. 외적 정보를 주고 외적 정보에 맞춰서 감상하기.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유형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유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각종 시가에서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자. 자, OT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거 기억나죠? 공차기를 씌워라. 정조가 발표한다는데 감상하고 보기 이렇게 해서 항상 스토리를 넣어준다고 했잖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유형을 스토리로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일치하는지 살펴볼게요. 13번. 자, 현대시에서 1번 문제가 되잖아. 역시 가에서 다까지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해결됐죠. 그 다음에 14번 보기를 참고하여 해결됐고, 그 다음에 15번 A, B를 비교한 것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해결됐고, 총 4문항이니까 마지막이지. 자, 기억에서 미음, 줄침 부분은 모두 다 시어야. 이렇게 해결됐지. 항상 자, 현대시 문항은 4문항이야. 그리고 유형은 6개로 추린다라고 했지.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9페이지를 펴시고 고전시가와 수필 복합입니다. 여기서 가나가 고전시가, 다가 수필. 그러면 27번
다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공통점 차이점 문제. 그리고 28번에서 자, 보기가 나와 있지. 보기 문제. 29번 A와 C를 비교한 것으로. 그리고 30번 B를 이해한 것으로. 31번의 B라는 것은 지금 수필 문제잖아. 네, 수필을 유형에는 작가의 가치관, 그리고 작가가 대상을 바라볼 때 긍정인가 부정인가, 그리고 주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역시 그 문제였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유형 정리가 끝났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문문학까지 끝냈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산문문학 들어갈 겁니다. 자, 산문문학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는 거 예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